오후에 만나는 살맛나는 경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자, 생생경제 4시 20분 인터뷰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층 123층 제2롯데월드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그 높이만큼이나 말도 탈도 많았던 롯데월드 타워. 드디어 123층의 마지막 대들보가 올려진 상량식이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자, 신동빈 회장이 주최한 행사였는데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박원순 시장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한 아주 주목받는 행사였습니다. 여기서 신동빈 회장은 지금 롯데 내부 사태는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롯데월드타워 신격호 그룹 총괄 회장의 기업 보국 정신을 바탕에 두고서 추진된 사업이다. 2만 명을 고용한다. 관광 사업에도 일조한다. 여러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만큼이나 여전히 국민들은 또 안전에 대한 문제, 그 상징에 대한 의미보다는 안전에 대한 의미를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초고층 건물 안전한가? 라는 세미나를 주최한 한국초고층 도시건축학회 부회장이자 건국대 건축대학장님이시죠. 안영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이 롯데월드타워 이야기와 함께 안정성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123층까지 대들보가 올라갔는데요. 7m H빔이 64톤 타워 크레인에 실려서 올라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롯데월드 123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것을 기념하는 그 상량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부터, 가 문제죠. 왜냐하면 제2롯데월드는 123층으로 555m고 세계에서 5번째 높은 건물인데요. 네네. 이거는 저희 나라의 어떤 자랑스러운 것도 하지만 사실 네. 초고층이라 하면은 50층 이상의 그 초고층 건물을 우리는 초고층이라 합니다. 50층 넘으면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초고층 건물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5번째 제1롯데월드고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층 건물이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층 건물이 많다라는 것도 지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초고층 건물이라는 게 네네. 어떤 경제적 상징이나 국가적 상징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63빌딩,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소비의 상징, 또 경제의 상징이었는데 안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네네. 비극이긴 합니다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허망하게 정말 무너져 내렸죠. 테러 집단의 네네. 소행이었지만 이 안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초고층 같은 경우는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많은 사람이 인명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초고층 건물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데 안전은 법이나 제도로만 가지고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예. 그래서 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그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네. 또 제대로 된 설계, 제대로 된 시공,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각자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있어요. 야, 설계는 설계대로 주장하고 네네. 무슨 사고가 나면 또 서로 변명하기 급급한데 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서 네. 함께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가 여태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그 초고층 안전에 관한 모든 단체 회장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었던 것입니다. 예. 예, 지금 이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 네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나 대책이 없는데 오늘 이제 그 관련 단체분들을 다 모아서 한번 이 상향식이 열리는 날 세미나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의미 있게. 예. 현재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도 이 초고층 건물과 관련된 규제라든가 안전 대비 관련된 일관된 어떤 관리 체계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는 법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15층 이상인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넣게 돼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15층까지 해서 건물들이 아파트들이 있었고요. 네. 또 초고층이라면 우리가 50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네네. 앞서 말씀해 주셨죠. 50층에 대해서는 초고층에 대한 안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요새 사실은 48층, 49층짜리 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좀 법망을 피해 가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네. 모든 이렇게 졸속적으로 법망을 피해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물, 낮은 건물이건 높은 건물이건 간에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현실에 맞는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 뭐 다양한 분야들 오셨을 텐데요. 네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그 건물에 가봤습니다만 소방 관련된 분들도 오셔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높이의 초고층 건물 만약에 불이 나거나 뭐 오늘 네네. 또 익산에서 지진이 있었죠. 재난이 났을 때 대피하는 것들에 대한 계획 뭐 잘 세워져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소방 화재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예, 일어나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우선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과 화재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설계, 시공, 관리가 필요하고요. 예방에 방점을 두고 있군요. 또 이왕에 또 화재가 났고 어떤 그 소방에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안전은 법이나 제도, 어느 특정 분야의 기술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이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는 건물, 즉 안전한 건물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던 겁니다. 예, 지금 뭐 이제 말씀하시기는 참 조심스럽겠지만 네네네. 지금 건국대학교 건축대학장 안영준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롯데월드타워 123층 555m, 세계 네네. 5위 높이의 건물입니다. 교수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안전의 측면과 또 이 거주자들을 위한 측면을 봤을 때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질문 자체가 저는 정말 무의미한 질문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네. 모든 것은 데이터로 얘기가 됩니다. 데이터가 네. 없이 결론적으로 안전합니다. 어느 얘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국민도. 네네.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가 나와서 안전이 확보됐습니다. 국민들 안심하십시오 하는 데이터를 제시해달라는 게 제가 일관된 얘기입니다. 예. 제가 정말 전문가 한 우문드렸는데 예, 현답을 주셨습니다. 전문가 한 사람이 나와서 안심합니다 하다고 자기 목숨을 안심할 사람이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그게 더 데이터가- 위험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이런 데이터가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1롯데월드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네. 이런 데이터 때문에 안전합니다. 네. 데이터를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초고층 빌딩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또 사고도 자칫 일어날 경우에는 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좀 어렵다 이런 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와 안전에 대한 확실한 확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수대교 산풍백화점 부셔지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네네.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네. 20년 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20년 동안에 수많은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럼 법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안전하다면 어떤 데이터가 제시돼야 하는데 형식적인 안전점검, 형식적인 안전진단 때문에 안전사고는 계속 발생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이 YTN에서도 특종을 했었었는데요. 뭐, 이 아쿠아월드에서 누수라든지 지하 균열 같은 얘기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해결 방안을 얘기해 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레인롤즈사가 수족관을 이제 시공하고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게 네네. 이제 두바이에도 했던 회사입니다. 예. 두바이에서 사고 났었고, 근데 제1롯데월드에도 사고 났잖아요. 네네. 근데 두바이하고 다른 것이 제1롯데월드는 그 지하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만약에 넘친다면 넘쳐서 안 되겠지만 사고 나서 안 되겠지만 그런 더 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건데 바로 왜 안전한지를 데이터를 주고 네네.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좀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일단 지금 상량식으로 이제 외부 골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완성된 상황에서 이제 1년 정도 또 내부 공사를 거친 뒤에 이제 개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1년 남은 시간 동안 그러면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해야 될 것 이제 같습니까? 1년 후면은 이제 완전히 그랜드 오픈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 지금이야말로 제1롯데월드의 안전을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지금 기회라고 보고 기간이라고 보고 네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니까 네. 철저하게 제1롯데월드가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고 네. 만약 문제 있으면 보완을 하고 네. 일단 보강을 해야지만이 이게 앞으로 이것이 수많은 기간 동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제1롯데월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네. 더욱더 철저하게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이제 안전 점검과 진단의 주체는 그래도 정부가 될 텐데요. 우리 국민 모두죠. 왜냐하면 정부 탓할 것이 아니고 롯데 탓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입니다. 다시 네. 말하면
그거는 제 롯데가 소유주지만 수많은 국민들이 사용도 하겠지만 많은 작업자들이 거기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작업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과 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1롯데월드나 정부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또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만큼이나 이제 자각적인 의식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뭐 건축학과 교수시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123층 초고층 빌딩이 생긴 이제 지금 저희 잠실 이 강남 쪽에 생겼는데 뭐 건축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63빌딩 같은 경우는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잘 살게 됐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 제2롯데월드 초고층 빌딩은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나라는 그 100층 이상의 그 건축물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고 더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 초고층이 갖고 있는 국가적인 상징도 있지만 네. 건축적인 의미도 있어요. 네. 다시 하면 그 제1롯데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한국의 초고층 건물,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때 제1롯데월드에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좋은 교훈은 우리가 살리고 나쁜 교훈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논란도 많고 말도 많다고 했지만 교수님 말씀처럼 지켜야 될 것, 지켜봐야 될 것들 온 국민이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초고층 도시 건축학회 부회장이자 건국대 건축대학장이셨죠. 안영준 교수 연결했습니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연 인기 있죠? 2588 2588 네, 생생경제는 5시까지 계속됩니다. 생생한 물가 소식 또 경제 뉴스를 뒤집어보는 깊이 있는 뉴스 인터뷰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는 장바구니 생생물가 만나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보고 있습니다. 소개를 아직 못해드릴 때도 있는데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저는 10살 심서원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다려져요. 선물도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대요. 가족도 없고 케이크도 없으니까요. 제 친구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산타가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02544-9544, 02544-9544로 전화주세요. 이 캠페인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하은맘 S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02544-9544 기아대책.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뒤집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장바구니 생생물가 잠시 후에 만나고요. 먼저 경제 뉴스 뒤집기, 서울대 경제학부 이필상 겸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참 경제 관련된 뉴스와 소식들 요즘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홍수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청취자들께서 이 뉴스의 뒷면 또 이 뉴스의 맥락들을 잘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뭐 국가뿐만 아니라 지금 공공기관들도 상향 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가 신용등급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그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진 빚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나 그 상환 능력을 등급으로 매긴 것이 국가 신용 등급인데요. 네네. 신용 평가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용도가 아주 높은 나라를 AAA, 우수한 나라를 AA, 그리고 양호한 나라를 A 이런 순서로 등급을 매깁니다. 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는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스, 피치스 이렇게 3대 회사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무지사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AA2로 이번에 이제 매긴 겁니다. 그런데 AA2는 그 전체 21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신용도가 아주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네. 그러면 신용평가 회사가 무슨 기준으로 각 국가의 이제 신용 등급을 평가하느냐 하는 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되는 외채 금액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경상수지가 얼마냐, 또 정부 부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조금은 거시지표 위주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신용평가 기관이 그냥 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평가를 해놓은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거나 혹은 신용평가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잘 소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수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세계 경제가 개방이 되면서 각국 간의 이제 그 금융 거래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제 다른 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의 이제 정부에 돈을 꿔줄 때 과연 그것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돈 꿔주는 나라나 돈 꿔주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런 나라는 신용 등급이 이렇습니다. 이런 기업은 신용 등급이 이렇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국제 금융 거래를 아주 원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기반 위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놓는 것은 굉장히 국제금융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이제 기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 경제 상황에서 아주 믿을 만한 상대다 이런 평가로 볼 수 있고 그런 이유의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 빚 갚을 능력이 좋다, 또 내부를 잘 정리하고 통치할 능력이 좋다라는 근거로 만들어진 이 고평가. 하지만 좀 반대급부는 없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우리 경제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높은 이제 신용 등급을 이제 받는다는 것은 일단 우리 경제로서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죠. 네네.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은 일단은 이제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외국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신용 등급이 높다는 얘기는 한국에 돈 꿔줘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증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유출하는 것이 이제 둔화가 될 수 있거나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 각국의 경제 위기인데 한국은 보니까 신용 등급이 올라가더라, 그 나라 괜찮더라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면은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결국 이제 그것이 우리나라 투자 활성화로 연결이 되면서 경제 회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걸 놓고 이 경제 잘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용평가라는 것이 경제가 실질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느냐, 국민들이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국제 경쟁력이 있느냐, 이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 우리나라 이제 실물 경제 보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성장률이 2015년 올해 이제 3.8%까지 예상했었는데 2% 중반밖에 달성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취업자 숫자도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51만 개가 넘었었는데 이게 30만 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 1,000조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 1,200조 원을 돌파할 예정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은 그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국민들의 삶의 그 질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신용 등급이 올라갔다 괜찮다 이렇게 낙관하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경제가 스스로 무너지는 화를 이제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하고 잘 이용을 해야죠. 예. 자, 이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것이 경제 상태에 대한 파란불이 켜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설명 교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네. 공기업 부채나 정부 부채는 그래도 조금 고려 대상이 아닐까. 지금 뭐 1,000조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평가에서 감안되지 않았습니까? 공기업 부채는 이번에 감안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기업들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또 네. 정부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할 때 공기업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컨대 이제 지난 정부 때는 4대강 사업 같은 거 수지원개발공사에서 많이 그것을 이제 맡아서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기업들이 지고 있는 빚도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신용평가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이번에 포함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그 중앙정부, 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595조 원 정도인데 만약에 공기업 부채까지 합치면 1000조 원이 넘거든요. 이거는 GDP의 거의 80%나 되는 수준인데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지금 신용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무디스가 이거를 이번에 평가에 넣지는 않았지만은 경고는 했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재정이 악화돼서 정말 정부 부채가 많고 제대로 이제 상환 능력이 없으면 신용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단서까지 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단서가 붙어졌죠. 이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번에 뭐 좋은 평가 받았다간 빠졌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낙관적으로 보면 이제 큰 이제 화를 입을 수가 있죠. 예. 뭐 성장, 고용, 소득, 부채 등 실질적인 경제 지표 좋지 않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뭐 한계 기업, 한계 가구, 즉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위험 상황에 처한 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97년 외환 위기 떠올리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그때도 외환 보유가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안전하다, 3천억이 넘는 외환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혹은 좀 걱정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참 그때 97년에 외환 위기가 올 때 오히려 그 국제 신용 평가 회사들은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1995년 5월 그러니까 IMF 위기 오기 전 1년 반 정도 됐을 텐데 이때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에서 AA-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사상 최고였죠. 그때도. 예.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그 1996년 6월 그러니까 IMF 오기 이제 1년여 전쯤인데 그때 피치사는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AA-로 이제 전체 등급 중에서 5째 등급이라는 아주 높은 등급을 매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1997년 3월 그 IMF 위기가 거의 이제 시작될 때였는데 그때도 무디스 이 회사는 우리나라 신용 평가를 A1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는데 네. A1도 전체 등급 중에서 5째 등급이 아주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용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IMF 위기가 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 외환보유액 등이 외제를 갚을 수 있느냐 그런 단순하게 계산만 해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평가를 할 때 자료를 과거 자료만 이용한다는 것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타난 숫자상으로 보면 괜찮았다 이렇게 결국 평가를 내린 건데 지금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지금 위기의 내관이 소위 말해서 3대 부채인데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 네네. 이 가계부채가 1200조 원 돌파할 예정이고요. 정부부채도 1000조 원이 넘고요. 기업부채도 지금 2500조 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부채 5000조 원의 부채 공화국이다 이런 어떤 별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못한다. 그다음에 가계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이 고금리를 부담하지 못하고 부도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또 다른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어떤 그 신용등급 평가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이제 위기는 그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신용평가라는 건 지나간 과거를 평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또 예측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용등급 상승된 것,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 가져올까요? 일단은 우리로서는 이게 아주 다행스러운 일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경제 지금 가장 큰 그 불안 요인이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나타나는 외국 자본 유출입니다. 네. 외국 자본 유출이 본격화되면은 증권 시장이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심지어는 무너지면서 기업들이 제대로 투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결국 기업들의 연쇄부도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네.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그 영업이익을 벌어도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라는 그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15%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나면은 경제가 정말 그냥 쓰러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제 신용등급이 오르니까 외국 자본이 일단 빠져나가는 건 주춤할 거란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여기서 우리 경제 이렇게 살린다 이런 산업 발전시킨다 이렇게 투자 활성화한다면 외국 자본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번에 이제 다행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여기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 우리가 새로운 산업 발굴하자, 새로운 투자 네. 활성화시키자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외국 자본이 그래 한국 와서 투자하자 이런 어떤 이제 여건을 만드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예, 일단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이 긍정적 신호에 우리 내부적인 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 자본이 빠져나간다거나 혹은 뭐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줄어든다던가 개인 가구로 치자면요. 이렇게 좀 저희가 이 돈의 흐름이나 변동에 대한 뭐랄까요, 맷집이 약하다고 할까요? 너무 위기에 대한 대응이 너무 부족한데 네. 이 부분을 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가 산업 구조가 튼튼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다 할 경우에는 네. 외부에서 어떤 여건이 닥쳐도 경제가 꿋꿋이 이겨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조선이나 철강 등 이런 주력 산업이 지금 무너지면서 산업 구조 자체가 지금 아주 불안한 상태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자체가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지금 많이 양산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들은 심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빚을 얻었으니까 가계부채가 지금 폭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대외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친다면은 그래 지금 이것이 그 구조적인 위기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 구조 한번 제대로 개혁하자, 체질 한번 개선하자, 새로운 산업 한번 발전시키자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경제를 이제 바꿔 나가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도 하고 그다음 경제가 경쟁력이 생기는데 지금 그런 어떤 비전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정말 뭐 듣고 계신 많은 청취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질 개선과 비전이 제시가 돼야 지금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명분, 이유 혹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뉴스 뒤집기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고수 이필상 교수님 말씀이었습니다. YTN 생생경제와 함께하시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가기 위한 친절한 동행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그날의 발빠른 경제 이슈에서부터 자산관리, 부동산, 투자정보, 경제주치의, 장바구니까지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YTN 생생경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 10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 경기 FM 94.5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모바일 앱 예스를 통해서는 인터뷰 전문 보기와 무료로 사연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하는 경제 이야기. YTN 생생경제. 자, 가장 맛있고 싼 농수산식품 제철식품입니다. 현재 제철식품은 무엇이고 또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어떤 식품이 싼지 알뜰 주부를 위한 생생한 물가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주부로 변신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코너 유용하게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MC가 갑자기 바뀌어서 당황하셨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장바구니 물가 익히 아신다고 하셔서 네네.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리 요즘 남자들 요리 안 하면 네. 굉장히 집안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남성 운전자분들 또 직장인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직접 현장 가까이 다녀오셨네요. 견학까지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매주 물가 정보 전달해드리다가 오늘은 네네. 좀 현장 견학 갔다 온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달 중순에 농축산물 가격 담당자들과 함께 충남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충남 예산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직접 보고 배운 현장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자, 뭐 충남 예산 가면 뭐 대형마트보다는 도매, 전통시장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도매시장,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까지 이제 80여 가지의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 정보, 유통 현황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주 다니면서 익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야만 품목별 데이터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카미스 사이트의 가격 공시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단순한 소매가가 아니라 이제 이런 흐름까지 조사해서 가격을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네. 전국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의 시장 마트 가격을 취합해서 전국 평균 가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조사원분들과 함께 이제 현장으로 전국적으로 실사도 나가고요. 반기마다 한 번씩 조사원 교육도 진행이 되는데 그때 현장 학습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예. 저희는 그래서 이런 현장 학습을 통해서 직접 농축수산물이 생산되고 거래되고 또 유통되는 현장을 보면서 가격 조사 업무에 있어서 품목별 조사 기준이라든가 조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또 이 시대적 흐름을 좀 파악함으로써 이제 가격 조사가 새로 필요한 품목이 뭐인지 이런 발굴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고 계시는군요. 자, 이번에 예산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 예, 어디 그렇습니다.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제 충남 예산 쪽에서 이름이 좀 자자한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네. 한 군데는 예산 능금농협 APC고요. 두 번째는 은성농원입니다. 예, 예산 쪽에서 이름이 자자한가요? 그렇습니다. 좀 예, 유명하더라고요. 저희 청취자분 중에 예산 출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래서 먼저 예산 능금농협에서 능금이라는 말 들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예, 능금, 사과. 예. 네, 맞습니다. 바로 사과인데요. 예산은 사과가 워낙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예산 사과, 능금 사과 하면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여기서 APC라는 것은 이제 산지 유통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해당 농산물이 각 농가에서 출하돼서 들어오면 당도 선별 작업, 뭐 크기 구분 작업 등을 거쳐서 등급을 정하고요. 그 등급별로 구분된 농산물을 포장한 후에 각 수요처로 내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생산된 농산물을 이제 처음 유통 단계를 거치게 된 게 APC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자, 가보셨을 때 한창 뭐 사과에 관련된 작업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사과 중에서도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사과도. 네네. 예, 이제 늦가을쯤부터 나오게 되는 후지 사과의 선별 및 포장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 예산 APC의 저온 저장 능력은 약 1,180톤 정도이고 또 하루에 선별되는 양이 5톤 정도라고 하니까 규모가 상당히 큰 곳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소장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이 있었는데 예.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맛있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예, 껍질째 먹어야 영양소도 가장 많다고 하고요. 네,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예, 건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네네. 자, 은성농원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은성농원은 예산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과 농원이자 와이너리입니다. 네네. 네, 1987년부터 사과 농장을 운영하면서 사과 재배에도 힘쓰고 있고 또 생산된 사과를 각 수요처에 납품하는 업무도 하고 또 그 사과를 이용해서 각종 음식도 만들어 판매하는 레스토랑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각화됐네요. 그렇죠. 네네. 네, 또 거기에다가 사과잼이나 파이 같은 가공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시설도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주조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로 주조면 와인을 와인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와이너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농산물을 기초로 한 6차 산업의 산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요즘 뭐 저희 생생경제 애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요. 귀농, 귀촌 이런 관심도 많으시고요. 또 네. 아이들 데리고 이런 체험 가는 것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이 와이너리 저는 네.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네, 이곳 와이너리에서는 이제 와인 제조 시설도 종류별로 잘 구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와이너리 투어를 하면서 농원에서 생산되는 와인, 사과 와인도 시음을 해봤는데 이제 아이스 와인답게 정말 달콤하더라고요. 네. 이 와인은 이제 2011년부터 대한민국 술 품평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상을 거머쥘 만큼 인지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또 와인 제조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서 와인 양조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네. 또 마을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새로 시작하길 원하는 마을 등에 이제 가셔서 제품 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산 은성농원에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지금 전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뭐 쉽지만은 않겠죠. 또 귀촌 귀농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은성농원이 6차 산업의 산실지이긴 한데 이제 강의를 해주셨던 부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선 6차 산업이 모든 농업인들에게 요구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굉장히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셨고 그래도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뭐 2번씩 다녀가실 만큼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농원이자 와이너리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체험학습 현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뭐 좋은 관심 많은 그런 이야기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예, 부럽네요. 저도 언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메리 크리스마스. 전지현이에요. 12월에 산타 되는 법. 하나, 파리바게트를 찾는다. 둘,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셋, 케이크를 준비한다. 해피포인트로 10%, 통신사 멤버십으로 또 10%, 21일부터 5일간 케이크 최대 20% 중복 혜택 받으세요. 파리바게트. 네, 생생경제,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 해소 캔디 키스립과 4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0750 뒷자리 쓰시는 분이고요. 생생경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제가 진행하고요. 생생한 경제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